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광복절 전날인데 요청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지메일로 요청이 들어온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일 전인가요? 뉴스에 나왔죠. 김호랑 전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에 대해 가지고 유가족들에게 이제 순직이 아닌 전사 통지와 함께 3억 원 상당의, 정확하게는 2억 9,999만 9,990원 2억 9,999만 9,990원을 각각 형제들 몫으로 나눠서 정부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이제 합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버스가 지나간 상황인데, 버스가 지나간 상황에서 얘기하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만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정병주 장군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58년도에 공수단이 창설됐을 때 공수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낙하산 점프하는 그런 군사 훈련을 받고 특전사의 이제 특수전사령부에 특화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1공수 외단장도 맡았다가 뒤에 청와대 이제 경호실 차장으로도 들어가게 되는데, 조천성 장군이라고 초대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다음으로 이제 1974년도 12월 달에 특수전 사령관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 아니면 특수전 사령관을 맡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79년 12월 달까지 특수전 사령관 자리를 맡고 있었으니까 75, 76, 77, 79, 5년째 5년째 이제 맡고 있었고 6년째, 7년째로 이제 접어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스 지나간 상황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가야 되겠다, 식사 초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인천에 있는 오공수 여단에서 특전사 예하 공수 여단에 대한 그런 화력 시범 훈련이 있어가지고 정병주 특전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1공수의 박희도, 3공수의 최대창, 5공수의 장기호, 그리고 9공수의 윤흥기 장군이 이제 참석을 해서 훈련을 점검했는데 아주 훈련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잘한 장기호 여단장이 칭찬도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윤흥기 9공수 여단장이 자기 관사에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으니까 저녁 한잔 하면서, 하면서 술 한잔 했으면 한다는 식으로 식사 자리를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희도, 최태창, 장기호는 정병주 특전사령관만 바라보는데, 이때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안 된다, 나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되니까 다음에 하자.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박희도 장군이,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모셔야죠. 아이고 윤흥기 장군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최대창 여단장이, 알지, 특수전 사령부 담벼락에 있는 3공수에서 식사하면 해야지, 거하게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식사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전두환 장군의 초청을 받고 연해동에 가는 것을 말하는데, 박희도, 최태창, 장기호의 경우에는 전두환의 부름을 받고 수경사 예하 청와대 앞에
잠시 경비단으로 가야 될 상황이었으니까. 그래,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다행히도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행히도 저녁 식사가 약속돼 있어가지고 오늘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잘 됐다. 그래, 이제 각자 갈 길을 갔어요. 갔는데 그 식사 자리에 누가 따라가느냐 하면 운전병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범주 대위라고 그 전속 부관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자리를 피하고 말았던 사람인데 전속 부관 장범주 대위가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때 이제 그 김진기 헌병감실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식당 전화번호를 남겨놨고, 그래서 이제 참모총장 필수 그 총장군 간 총격전 발생이라는 보고를 받고 우리 부대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로 돌아왔는데 그때 전속용을 밟아가지고 이제 부대로 돌아온 그 저기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기다리고 있던 그 김호랑 소령 비서실장 저녁을 이제 참모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 사령관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호랑 비서실장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네, 저도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육본에서 진돗개 하나 비상명령이 야달됐다, 이것만 보고를 해요. 그러자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이제 수도권에 이제 즉각 동원 가능한 135 구공수 여단장들 현재 위치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김호랑 소령과 박중환 중령, 상황실장을 겸하고 있었던 박중환 중령이 그 여단장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지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은 유능기 9공수 여단장밖에 없고 135 공수 여단장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는 어디 간다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밤 10시가 다 될 무렵에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이 세 사람이 연희동이 난다. 그 저기 수경사 30경비단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 여기서 버스 지나갔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이쯤 되면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여단장들이 자리를 비우고 없으니까 3공수, 5공수, 1공수는 순차적으로 특전사령관인 본인이 자기 입장에서 여단을 장악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휘관들을 개별 설득해 보겠다고, 여단장들을 개별 설득해 보겠다고 어떻게 되느냐, 여단을 장악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정이 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희도 1공수 여단장이 1공수 여단에 들어가가지고 김포에서 직접 병력을 이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공수 최대창이는 3공수에 들어와가지고 3공수를 장악을 하고 있고, 5공수 장교는 인천에 이제 부평에 있는 5공수에 가서 장악을 하고, 그리고 자기 명령만 따르는 유능기 여단장의 9공수 여단 1개 대대를 6번으로 출동시키는데 이미 늦은 감은 있죠. 이미 늦은 감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불법적인 체포명령을 내려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네 정병주 장군을 제압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최대창 장군한테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직접 잡으러 가든지 부하들을 시키든지. 그래 이제 최대창 장군이 이제 그 3공수 여단 여하의 15대대장이었던 박종규 중령한테 병력을 이끌고 가서 사령관을 체포하는데 반항하면 사살해도 좋다는 말도 안 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물론 이때 이제 그 피해를 이제 없애기 위해 가지고 최대창 여단장이 그 전화를 해요. 부관실에 전화를 하니까는 이제 전속 부관 장범주 대위가 받아가지고 이제 당번병하고 이제 비서실장하고 이제 있다. 그리고 사령관은 사령관실에 그냥 앉아 있다. 그러니까네 지금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처신해라. 이 전화가 이제 오고 난 다음에 장범주 대위는 자리를 비깁니다. 비기는 이때 그 보안사령부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직접 그 임명한 바 있는 김충립 소령이라고 보안반장,
요 사람이 이제 비서실장실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김호랑 소령한테 왜 그 베레타 권총에 총알을 장전하느냐 하니까 이제 공수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호랑이들이, 이게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삼공수 여단의 이제 별칭인데, 호랑이들이 잡으러 올 것 같아서 사령관을 보호해야 된다. 그때 김충립 소령이 어쩌던 동 그 실탄 장전 7발을 장전하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고 김호랑 소령이 의기를 꺾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허지부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제 김호랑 소령은 어떻게 되느냐, 그 베레타 권총 그 7발의 실탄이든 베레타 권총 한 자루에 이제 맞서다가 어제 오늘 이제 밥도 같이 먹었던 그런 사이였던 그 박정규 중령이 이끄는 10여 명의 15명 정도의 병력에게, 무장 병력에게 6발의 실탄을 맞고 사살을 당해요. 예,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칼칼해서 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총을 응사를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고, 보안사령관은 명령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창 여단장도 명령 권한이 없고 명령을 내린다는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이죠. 아무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병교통을 통하지도 않고 직속 상관을 살해하려 든다. 살해미수.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살해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호랑 소령이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이었지만 군법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사령관을 지키는 이제 경계병으로서의 그런 초병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은 그 어떤 경우에도 초병 살해를 명령해서 초병 살해가 이루어졌으면 군법에 의해서 무조건 사형입니다. 초병 살해는 무조건 사형으로만 응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라를 명령을 내린 전두환 장군이나 총을 쏴서라도 제압을 하고 이제 죽여도 좋다는 식으로 명령을 내린, 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그 최대창 장군이는 다 사형을 당해야 되겠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육군 상한학교에 가면 3대 커리큘럼이 있어요. 커리큘럼. 가르침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사관생도의 신조인데, 그 사관생도의 신조 맨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라고 해서 택했던 김호랑 소령은 실탄 6발을 맞고 사살당하는 운명. 왜 사령관을 불법적으로 체포해야 됩니까? 라고 반대를 할 수 있었어야 될 박정규 중령은 무력으로 사령관을 체포하는 공으로 훗날 55사단장까지 갔죠. 별 2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1991년도 제가 부산에 살 때요,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권경석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군에서 이제 소령인가로 군생활을 마감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배려로 유신 사무관으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공직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청장으로 승진을 앞두게 되자 노태우 대통령이 영도구청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부산의 영도구청장. 왜냐? 영도구에 누가 사느냐? 바로 김호랑 전 소령의 부인이었던 백용옥 씨가 살고 있는데, 불교 시설에 머물고 있으면서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권경석이 네가 누구냐? 군인 되는 시절에 육사 25기 그 김호랑이하고 동기 아니냐?
자네가 가서 막아라. 그래 이제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 3억 원인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봤는데, 그래 이제 백영옥 씨가 이제 이거 뭐 문제 제기를 한다, 남편의 억울한 저기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러니까네, 제가 뭐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당시에 힘께나 쓴다는 기관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어딘지 압력이 막 셀 수가 없어요. 뭐 포기하라, 중단하라. 왜냐, 김호랑이라고 하는 군인의 죽음이 조명이 되면 자기들은 반란으로 이제 결론이 나아지는데 되겠느냐. 압박 속에서 남편의 명예회복을 바랐습니다마는 2층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하는 그런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때 이제 저도 고등학생이었지만 느꼈어요. 이게 참 올 게 오는구나. 이게 저기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89년도에 타살 당했을 때, 뭐 타살이 거의 확실합니다만은 타살 당하고 목매단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도 이제 그랬지만 이게 올 게 오는구나. 참 태극 무공 훈장을 받아도 시원찮을 사람은 뭐 부인까지 그런 대접을 받고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대통령을 하고 사성 장군의 이렇게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때 영도구가 들썩였던 거는 이제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백영옥 씨를 막아라 해가지고 권경석 영도구청장 지금도 내 잊혀지지가 않는 사람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사 25기 동기생으로서 전두환이를 따랐던 누굽니까?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강창이, 그 사람 국회의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안일한 불이익을 따라야 출세하고 떼돈 버는 거고,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면 가족이 멸살을 당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현실이었어요. 그렇다면 육사에서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육사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 육사는 없애야죠. 폐교를 해야죠. 저는 진작에 육사는 폐교되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신흥무관학교처럼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작전지휘에 대한 명령, 작전지휘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받더라도요, 안일한 불의의 길이냐, 험난한 정의의 길이냐는 뻔히 답이 나오는데, 거기서 배운 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뭐하러 배웁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지.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국가가 4년 동안 돈 주면서 장교 기를 때는 시키는 게 있으니까네 하는 건데, 시키는 대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가족이 멸문지하를 당했는데 그건 국가 책임인 것이죠. 국가가 시키지 않았는 걸 했으면 모를까. 국가는 항상 험난한 정의 길을 택하라고 했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불행한 일인데, 이게 언성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 이제 정치권 차원에서 보국 훈장을 주는 것으로 해서 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육군상한학교에 지금 김호랑 중령을 재조명하는 강의 1시간이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그런 커리큘럼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일한 불의의 길을 택해야 떼돈 벌고 출세하니까.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내일 80주년 강복절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역사학자로서 참 부끄러운 나날들입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젠가 이 나라가 순리가 통하는, 정의가 통하는 이런 나라가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요청이 와서 이제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더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김호랑이라는 사람의 군인 정신이 살아 숨쉬는 그날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난다. 이것만은 잊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기회가 되면 서울 현충원에 김호랑 그 중령 묘지에 가서 소주라도 한 잔 부어주고 올 예정인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